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요. 며칠 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2.12 사건이 있는 바로 12월 12일 날 있어요. 역사적인 날 하네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게 이제서야 정우택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몸에 너무 이거 있어. 새누리당이 좀 만만했었나 봐. 난 자유한국당 그 한국이란 말 자체를 불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예.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는 날인데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요.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김성태, 이주영, 나경원, 조경태, 홍문종, 한성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는 12일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신상진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3선 김성태, 친박계인 4선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고 중립지대에선 범친박 4선 한선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5선 이주영, 4선 조경태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복당파와 홍준표 대표 측의 연합군과 친박계, 여기에 중립 성향이 맞붙은 3파전 구도 인세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프레임전. 그러니까 이 싸움이 디테일한 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선거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냐 친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야기예요. 네. 그 프레임 첫 번째 하나가 더 있고 반대쪽 친박 쪽에서는 친홍과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박과 친홍의 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고 그 기득권을 이겨내느냐 하는 싸움인데 이게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으로서는 참 재밌는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다수 공동체인 실질적인 실세들인 그 친박을 놓고 홍준표가 그걸 이겨내는 싸움이냐 친박 청산이 키워드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지금 친홍 대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는 그 논리에서 보면 홍준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뭉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막말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역대급 볼 수 없는 그 뭐랄까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프레임보다는요. 제 신비 프레임은 MB계와 비MB계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MB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일단 대다수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 외에서는 야 3당 통합을 추진하면서 MB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묘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대한 야당을, 과반이 넘는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흔들림이 아닌 거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MB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 그러면서 어쨌든 말 맞춰 가면서 침몰하지 않는 선에서 마치 이것이 개파 싸움처럼 예를 들면 친이계 친홍계냐 뭐 친박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이계와 비친이계의 계열이고 결국은 친이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기존의 프레임에서 보면 제3지대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유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자유당이 새누리당 이후로 7번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7번 다 친박이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8번째인데 여기에서 친박이 이번에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친박이 놓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친이계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게 그 프레임 중에 하나인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 싸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친박 대 친홍으로 싸움을 붙인다면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겠죠.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느냐예요. 기존에 있던 친박을 기득권으로 보느냐 홍준표를 보느냐인데 홍준표가 워낙에 좀 말이 세잖아요. 거의 뭐 바퀴벌레 취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지금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말이 이렇게 해요. 말씀은 좀 가려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을 막 거론하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예요. 자기랑 콩짝 잘 맞는 사람 같고 당 운영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김성태 자체는 밖에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답답하죠.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김무성계인데 이거를 알려면 지난 총선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총선 때 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친박이 대거 투입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한참 잘 나갈 때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이 그 당시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무성계나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잘려나갔고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이계에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학살되다시피 했어요.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천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갔죠. 이 상황에서 원래 친이였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색깔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잘려나가게 핵심들도 잘려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김무성계로 갈아탄 사람들의 다수도 친이계인 거고 그래도 친박대 친이의 변형된 색깔이 지금 뭐 친김무성계네 친홍준표계네 있다고 치지만 사실상은 30대 70 또는 20대 80 정도로 학살당했다. 그럼. 친박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친박들이라는 게 뭐 박근혜의 의리로 뭉친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 그러니까 대세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친박 그러면 뭐 그 홍문종이나 인천의 윤상현이나 뭐 그런 이정현이나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이권 때문에 최경환이도 마찬가지고 서청원도 마찬가지고 박근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당에서 정치에 먹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친박의 그 견고함이랄까 단단함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보는 프레임은 좀 이제 넓게 보는 프레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준표 걔가 누구죠? 없어요. 이빨만 세가지고 그 내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홍준표의 입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박계 친이계가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박이나 친이계나 홍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저런 입주댕이는 땅굴을 조사버려야 된다. 이렇게 손을 치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중심에 누가 모략질을 하고 있냐면 김무성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혼과 친박이 싸우다가 적당하게 합의해서 제3지대 아까 말했던 제3지대라고 했던 지금 어떻게 장악이 되냐면 마치 친박들이 실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김무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권 이양의 중심에 섰던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던 중립적인 인물이 당을 장악하고 이 장악한 힘으로 당을 혁신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국민한테 그리고 야 3당 통합을 꾀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MB 수사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우리는 이거를 약간 좀 경마식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홍준표의 친박 청산도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청원과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도 최경환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법도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박근혜를 내보내는 걸로 친박 청산은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랑 맞물리면서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 최경환 나가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트릭일 수도 있어요. 막 격렬하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 당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최경환이나 서청원이라도 내보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현재.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현혹시키고 알고 봤더니 어떤 혁신도 안 된 상태로 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자유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1차 투표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선 투표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의 후보자가 표 결집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선거운동하고 뭐 토론하고 하겠죠. 비전 제시하고 정책 제안하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편을 얼마만큼 단도리 해서 표 결집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뭉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인들이 살려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투항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입지는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친박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친박의 구심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득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간다니까요. 홍준표 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홍준표에 빌어붙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게 친홍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홍들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들 아니겠지. 언젠가는 표현하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한 일종의 제왕적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러붙을 텐데 친박의 어떤 파괴력은 지금 사실상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도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니까 보세요. 70대 30이라고만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중간 지대쯤에 있는 친박들은 많이 좀 소멸돼 가는 거예요. 홍준표에 들러붙거나 심정적으로 난 오히려 친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친박이 적폐 세력의 대표적 주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진다.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지는데 홍준표가 막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리스크는 홍준표다라는 그 흐름과 적폐의 대상이라는 친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비토당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비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색깔이 옅어진 이주영 같은 사람들이 급부상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당선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흐름상 홍준표가 장악한 그 흐름에서 홍준표의 의도대로 김성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비홍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 사람의 단일화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는 봐요. 두 쪽 다 청산의 대상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응원할 수는 없는데 어느 것이 그들을 빨리 무너뜨리는 동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 최고의 궁합이죠. 애들이 머리가 없잖아. 홍준표하고 정우택이. 그냥 화만 내고 한 놈은 입만 벌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전략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김무성이 저는 실세로 등극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어차피 친박과 비박으로만 남고 친이계를 빼고.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이 어쨌든 친박과 친이계와 이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김무성이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개파 수장들이 아마 클라이막스에서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에 논의를 있는 후에 아마 짝짓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시작됐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친박과 홍계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쪽 뭐 없어요 세력이 사실은 홍준표계가. 그러니까 홍준표계가 어쨌든 막말에 대한 홍준표가 약간 이제 자제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당으로 면모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제3당의 야 3당의 통합으로 나갈 거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적폐 청산을 못하게 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려한 것은 김무성계가 잡는 게 전 더 무섭다. 애들은 머리가 있어요. 돈과 머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MB가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MB계 몇 명 데려오고 그다음에 다시 지금 떡밥 던지고 있죠. 바른정당에 떡밥 보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 반 데려가고 뭐 이 정도로 만들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음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친박계와 친이계가 쇼를 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이미 그러니까 짜고 쇼를 하고 있다. 신비님은 좀 뭐랄까 너무 이제 상대방을 이제 거대 공포 대상으로 보는 그 문제가 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려도 할 수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심을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자기들끼리 이합 집산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건 뭐냐. 국민들의 정당의 지지율이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공천도 가능해지는 부분인데 지지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이 구청장 후보, 시의원, 구의원 후보 이런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런 것들 현재 그나마 TK나 이런 쪽에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그렇지 수도권에는 사실상 지금 자유한국당 전면에 가까워요. 만약에 소선거구제라 그러면 한 명도 당선 못 시킬 정도의 분위기야. 물론 투표율이 좌우지하겠지만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당을 정상화 시켜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임기가 있으니까 원내대표 선거가 맞물려 있는 건데 여기서 살아남겠다는 세력과 살아야겠다는 세력들이 궁여지책으로 막 이러고 지치고 벗고 있는 거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명박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코너에 몰려 있는데
그들이 무슨 큰 프레임을 짜가지고 빅피처를 그려가면서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니까 그 생각하지 못한다고 봐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 시간. 그런데 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좀 넓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도 광역 선거 말고, 시도 광역 도지사 선거 말고, 일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자체 의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 가면 당의 인기라고 상관없어요. 누가 조직력을 갖고 있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 지방선은 특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시도 광역 단위 선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전멸이다. 내가 볼 때 적어도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멸일 가능성이 있고 그걸 모를 리 없다 쟤들이. 그리고 그러면 쟤들이 구의원, 시의원 공천 주는데 돈이나 받고자 또는 그들을 키워서 내가 뭐 큰 정치적 권력을 세우겠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이거는 바로 지방선거, 제7회 지방선거를 빌어서 MB 수사를 못하게 막는 전면전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제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도 저놈들한테 당한 저라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굉장히 지금 MB도 지금 반격에 나섰고요. 박근혜도 뭔가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면 재판 거부도 지금 불사안고 있고, 그다음에 이 세력들한테 호가호위했던 적폐 세력들이 사법부 내에 숨어서 반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국정원, 이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국정원이 아직도 계보를 못 주고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만 기다려봐. 정치적으로 만들 거야 라는 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 과정이다. 그건 동감해요. 왜 그러냐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잘 나가는 정당이면 이렇게 개싸움 안 나요. 만약에 김무성이 있잖아요. 애들 김성태랑 불러놓고 나경원이랑 불러놓고 야 니네 머리가 있냐? 니네 안 돼 임마 새끼야. 한마디 하면 꼬리 내리고요. 얘들 MB가 벌써 막 개고기 한 잔씩 들지. 딱 그러면서 한 잔 먹이면 성대모사 한 거야? 네. 비슷하지. 그렇게 먹다 보면 저는 평정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게 되려면 12 끝나고 바로 야 3당 팔아. 내가 당 바꿨으니까 들어와 이제. 예, 이게 더 무섭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12월 12일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국민의당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저는 받아들였던 부분이 그거예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바른정당에서 지금 11명 남아있는 사람 중에 또 대여섯 명은 들어간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는 홍준표의 세력이 훨씬 많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12일 날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날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대단한 몇 달 동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의 어떤 체제 정비랄까 이런 거는 12월 달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당장 새해가 막 시작되면요. 정치 전문가들은 모든 게 다 지방선거로 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철수는 유승민한테 속아가지고 통합을 하자 하면 이제 결정을 내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사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른정당에도. 그 명분으로 우리랑 결도 안 맞는 당과 합당하느니 그 명분으로 이제서야 남아있던 정말로 자유한국당 가고 싶었던 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다. 그게 이제 박지원의 생각인 거예요.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 안철수가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서도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40명이면은 뭐. 그러니까 언론도 여론조사를 하고 본인들도 어떤 거 하고 있냐면 평화개혁위원회. 평화개혁연대 서명한다는 건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른정당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20명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다면 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거라고.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요? 20명이 넘어가면 21명이 되면 11명밖에 안 돼. 바른정당은 또 한쪽으로 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다당제의 실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바른정당 없어지고 안철수의 국민의당하고 합친 겨우 20석 넘는 정당 하나. 그리고 호남의 평화개혁연대로 뭉쳐져 있는 20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돌아오면 다불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치적인 모사를 꾸밀 때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못한다는 핑계를 삼아가지고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거대의 보수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명분을 가져야 합당의 명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심을 계속하니까 안철수가 최근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전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어느 쪽도 갈 생각 없다. 그런 정치 하느니 정치 그만두겠다까지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는 안 믿거든요. 정치인들의 말이란 건 상황에 따라서 명분만 만들어지면 금방금방 바뀌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당 쪽이 바른정당하고는 정책연대하고 그리고서 뭐 규제 프리존 이런 거 규제 풀어라 이러고 하고 있고 광주 가서는 민주당하고 KTX 문제 같은 거 그렇지. 이런 거 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거 보면 아주 심오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 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당은 있잖아요. 지역위원장이 권한이 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년 지방선거 나가려고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이 자기 줄을 세워요. 나한테 줄을 서워 내가 공천할게. 다 세워놨어 이미. 1차 때도 반항했던 거 아닙니까? 새벽까지 회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자기 자리를 내놔야 돼요. 특히 광주 같은 데나 또는 지역이 워낙 센 데 있죠. 센 데는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을 내놓으려면 광주 같은 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당원이 150만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당을 받아들여서 사실 어쩌겠어요. 또 지역위원회 또 치고받고 싸워야 되거든요. 또 내분이 일어나고. 이것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 다시 얘네들이 3당을 합당해서 또 기존의 거대한 자유한국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위원장 자리를 또 뺏을 수 있겠어요?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성엽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곰피디도 얘기했지만 10몇 명 데리고 보따리 싸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전 유승민이랑 같이 쑥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입에서 나온 키워드를 믿는다면 오히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에서 빠져나가서 안철수가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과 한 20석 정도 어떻게 간신히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한 다당 체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 심판을 받아봐라. 그러면 누가 잘하는지 국민들이 민심을 안다. 그냥 이합집산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른정당이 클지 국민의당이 클지 자유한국당이 클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가보자는 건데 이렇게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결과가 뻔해하니까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이지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랄을 보기 위해서 계속 다락지에서 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한번 가보자.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민심은 결판 났죠 뭐. 아니죠. 민심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 있습니다. 예. 질러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치는 명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치적인 스탠스는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70%면 적폐청산이나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적폐청산 같은 거 안 할래. 경제가 중요해. 대충 묻어가려고 한다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실정이란 말이야. 그런 실정들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적폐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협치 이렇게 개념으로 가서 두리뭉실 그냥 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실책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이율 배반적인 구석이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실수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의 설 공간은 엄청나게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물론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자기 지역군에서 조금의 미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어도 전반적으로 지역색이 별로 없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시대적 요구가 그렇죠. 살아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정치라는 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뭐냐면 당이 통합하고 새로운 당 정책이 바뀌고 할 때 국민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희망을 볼 수 있거나 문재인 정부도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 그다음에 내 정치적 욕구가 맞물려서 지지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무슨 개지랄을 해도 절대 희망을 볼 수가 없어 쟤네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잘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는 잘한다고 박수 치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걸 내놔야 저것들도 저렇게 얘기를 하네 하면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발목 잡기를 하고 아예 국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한테
아무리 정치적 이합 집산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희망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 놀아봐. 이 정도여서 저는 사실은 과거의 구태 정치, 이합 집산 이런 거가 굉장히 있잖아요. 혐오스러워요 이제. 굉장히 혐오스럽고 송구간이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도. 국민의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을 버릴 것 같아요. 안철수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가 새 판을 짠다고 하면 뭐 정치권에서 예상하듯이 안철수의 최종 목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지금의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제3지대 제3당으로서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시선이 지방선거가 아니고 대선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당으로는 제3당이고 만약에 온전하게 보존이 된다고 해도 한 50석밖에 안 되는 정당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최소한 수권 정당이 될 만한 정도가 되려면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도의 등치는 돼야 된다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안철수의 눈높이는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승민은 이번에 그 당에 따라갈 때 홍준표 막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도해서 나온 사람이 입장인 만큼 명분이 없으면 못 들어가겠다지 내가 자유한국당 안 들어가겠다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잘 네. 봤어요. 네, 명분만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두 쪽 다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제끼고 내가 들어가서 명분을 만들면 되니까 지들끼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폭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합치겠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안철수하고 유승민의 대선 게임 이번 이미 시작된 거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애꿎은 이제 국민들만 욕을 보는 거죠. 계속 속임수에 당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견제자로서 건전한 비판자로서 지방선거 때 너무 더불어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주시면 안 됩니다. 호남에도 견제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가면. 그래서 또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일부 그 지방 의원들 몇 석 같은 것 좀 밀어주는 관계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답답한 거죠. 예. 저는 어쨌든 아까 말을 잘했는데 유승민은 저는 자유한국당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끝나고 일단 언론들은 친박계 청산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낼 거고 준표도 친박계 청산했다 내면 김무성이 가서 이제 들어와라 막 이렇게 데리고 와서 슬쩍 또 한번 김무성이 유승민 한번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라 너 키워줄게 내가 이번에 그렇게 데려다 놓고 또 죽이는 거죠. 정치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계 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 홀로서기를 할 거냐, 나가서 아니면 계속 호남의 득세 높은 의원들 밑에서 계속 발목 잡히면서 살 거냐의 고뇌가 이제 남아있는 건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도 정치 계략에 말려서 한 15명에서 19명 사이 데리고 들어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이제 프레임이 약간 이제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한다고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뭔가 이 정부를 흔들지 않으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철수는 다음에 대통령 후보는 될 수 있으나 대통령이 안 된다는 위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 큰 세력으로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면서 자기 입지를 높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나가던 걔도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안철수 얘기를. 하고 가요. 걔도. 세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부의 지도력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갈 가능성이 일부 데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서 12월 12일 날 끝나고 새해 맞기 전에 임시국회 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예측이 돼요. 안철수가 하고 있는 그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 쪽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계략가길래 대단한 플랜을 세우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안철수의 기본 일단 문재인 싫어를 기본으로 하고 베이스로 깔고 대통령 병 어떤 방법이 난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새정치를 할 거야. 이게 두 번째 베이스고 세 번째는 안철수 성향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내 성향상 내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에 가니? 그래도 내가 명색이 새정치를 외쳤던 사람인데 라고 나중에 조금만 뒤집으면 돼요. 그게 김영삼의 논리예요. 저 당을 내가 개혁해서라도 대통령 할 거야 생각이 들면 의석수가 많은 곳에 애초에 2012년도에 안철수가 등장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 가지고 최대의 공격 대상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당 자체에 박근혜 후보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그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 구성원들도요, 정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뒤집어서 문재인 후보가 성향이 약간 보수적이고 자유한국당 쪽에 생각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정치야. 엄밀히 따지면 그런 방식으로 갈 거라서 그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측면 같아요. 맞아요. 명분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대선 후보가 있어. 근데 지금 안철수 상품성이 떨어진 게 지금은 현재는 뭐 차기 대선 후보 조사 같은 건 안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만 보면 그냥 3, 4%짜리 군소 대선 후보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매력은 없는 건데 자기들은 레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요 느낌들은 뭐냐면 대선 후보에 나왔던 후보들 느낌이잖아요. 지들끼리 약간 그 신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염두에 안 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홍준표를 보나 유승민은 보나 내가 그 중에 홀라. 왜냐? 홍준표는 그냥 그 당의 고정표라고 생각하는 거고 유승민은 자기보다 훨씬 적게 얻었잖아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포스트 문재인은 나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안철수의 몽리잖아요. 그게 몽리 플러스 자유한국당의 이미지 혁신. 안철수가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면 일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폭등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적폐를 안철수의 조금 남아있는 몽리 정치에 숨을 수가 있어, 뒤에. 숨어서 적폐 세력들과 적당하게, 기득권 세력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제1의 대항마로 누군가는 키우려고 하는 배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돌출구가 보이는 거죠. 자유한국당. 지금 저러면 자유한국당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계속 자기들끼리 말려 있어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건 유승민 원래 나 같은 놈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 갱신이 없는 거죠. 거봐. 네가 나간 게 잘못됐다는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안철수는 이게 혁신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대. 대표성을 갖는 안철수가 만약 자유한국당에 들어간다면 정말 맞짱 한번 떠볼 만한 이런 힘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렇게 몽리와 합쳐서 안철수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광주에 있는 가장 유력한 신문이라는 광주일보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호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23명이에요. 예. 호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중에 20명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말처럼 새놈은 누구야? 전격적으로 아니 안철수 개이겠죠. 그러니까 안철수에서 꽂혀 있거나 지금 최고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뜻대로는 안 될 거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민심에 반해가지고 뭔가를 막 모략질 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거라고 봐요. 안철수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안철수가 저렇게 권력을 향해서 가면서 온갖 명분 들이대고 대선 투표용지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당대표로 다시 복귀하고 대선 조작 사건 같은 거 사실상 책임 안 지고 그러다가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동네 사투리로 뻔내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깎아먹는 거예요. 대선 때 20% 정도를 얻었던 후보가 나중에 보면 자기 갖고 있던 지지를 다 깎아먹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런 쪽이 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상품성 떨어진 안철수에게 누가 줄을 섭니까? 결국은 안철수 망해가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 즈음에서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다시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바른정당 입장에서 몇 석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과연 바른정당하고 합당까지 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분석도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안철수 성향을 봐야 돼. 거기서 꺾일 스타일이 아니잖아. 감정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철수가 한 말 나는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기는 고독한 승부사 같은 거로 평가를 하고 있더만요. 최근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건 다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간에 앞으로 더 이상의 통합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고 지금 막 정책 연대하면서 지금 깨봉 냄새 나잖아요. 거기서 중간에 멈추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요. 며칠 날 있는지 혹시 아세요? 12.12 사건이 있는 바로 12월 12일 날 있어요. 아, 역사적인 날 하네요.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날이기도 한 게 이제서야 정우택이 원내대표를 내려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죠. 그놈이 그놈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몸에 너무 익어 있어. 새누리당이 좀 만만했었나 봐. 난 자유한국당 그 한국이란 말 자체를 불러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렇지. 너무 진지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예. 어쨌건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도 내려놓는 날인데 근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쑥대밭이 되고 있다는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요. 출마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김성태, 이주영, 나경원
조경태, 홍문종, 한성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오는 12일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는 최대 6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신상진 의원이 불출마 뜻을 밝힌 가운데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3선 김성태, 친박계인 4선 홍문종, 유기준 의원이 사실상 출마를 확정했고 중립지대에선 범친박 4선 한손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5선 이주영, 4선 조경태 의원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입니다. 복당파와 홍준표 대표 측의 연합군과 친박계, 여기에 중립 성향이 맞붙은 3파전 구도 인세입니다.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야 이게. 프레임 전. 그러니까 이 싸움이 디테일한 거라서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이 선거는 친박 대 비박의 싸움이냐, 친박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야기예요. 네. 그 프레임 첫 번째 하나가 더 있고, 반대쪽 친박 쪽에서는 친홍과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놓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친박과 친홍의 싸움이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고 그 기득권을 이겨내느냐 하는 싸움인데, 이게 이런 것 자체가 프레임으로서는 참 재밌는 겁니다. 친박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다수 공동체인 실질적인 실세들인 그 친박을 놓고 홍준표가 그걸 이겨내는 싸움이냐, 친박 청산이 키워드가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예. 지금 친홍 대 비홍의 싸움이냐 이렇게 보는 거는 지금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다는 그 논리에서 보면 홍준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뭉쳐야 된다, 이런 프레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말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막말들이 오고 가면서 정말 역대급 볼 수 없는 그 뭐랄까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 중에 하나죠. 저는 그런 프레임보다는요, 제 신비 프레임은 MB계와 비MB계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MB가 반격을 시작하면서 일단 대다수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당 외에서는 야 3당 통합을 추진하면서 MB 수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정치적 묘수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거대한 야당을, 과반이 넘는 야당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흔들림이 아닌 거냐. 그래서 저는 결국은 MB계를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 그러면서 어쨌든 말 맞춰 가면서 침몰하지 않는 선에서 마치 이것이 개파 싸움처럼, 예를 들면 친이계 친홍계냐 뭐 친박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 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친이계와 비친이계 계열이고 결국은 친이계가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경원이 기존의 프레임에서 보면 제3지대, 중간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유당,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죠. 자유당이 새누리당 이후로 7번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7번 다 친박이 먹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번에 8번째인데 여기에서 친박이 이번에도 이길 것인가 아니면 친박이 놓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친이계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이게 그 프레임 중에 하나인 친박이냐 친홍이냐 이 싸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친박 대 친홍으로 싸움을 붙인다면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겠죠. 누구를 기득권으로 보느냐예요. 기존에 있던 친박을 기득권으로 보느냐, 홍준표를 보느냐인데, 홍준표가 워낙에 좀 말이 세잖아요. 거의 뭐 바퀴벌레 취급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지금 홍준표를 공격하는 사람들 대부분 말이 이렇게 해요. 말씀은 좀 가져서 하셨으면 좋겠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내대표 후보들을 막 거론하면서 당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예요. 자기랑 콩짝 잘 맞는 사람 같고 당 운영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데, 김성태 자체는 밖에도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기도 하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김무성계인데, 이거를 알려면 지난 총선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총선 때 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친박이 대거 투입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한참 잘 나갈 때,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먹기 전까지만 해도 김무성이 그 당시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무성계나 유승민계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잘려 나갔고, 신비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친이계에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학살되다시피 했어요. 이재호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공천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나갔죠. 이 상황에서 원래 친이였던 사람들이
여러 방식으로 색깔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잘려나가게 핵심들도 잘려나갔지만 예를 들어서 김무성계로 갈아탄 사람들의 다수도 친이계인 거고 그래도 친박대 친이의 변형된 색깔이 지금 뭐 친김무성계네 친홍준표계네 있다고 치지만 사실상은 30대 70 또는 20대 80 정도로 학살당했다. 그럼. 친박이 그렇게 장악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친박들이라는 게 뭐 박근혜의 의리로 뭉친 애들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득, 그러니까 대세를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대표적으로 친박 그러면 뭐 그 홍문종이나 인천의 윤상현이나 뭐 그런 이정현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이권 때문에 최경환이도 마찬가지고 서청원도 마찬가지고 박근혜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당에서 정치에 먹던 바로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친박의 그 견고함이랄까 단단함은 그렇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세에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근데 제가 보는 프레임은 좀 이제 넓게 보는 프레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는 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홍준표 걔가 누구죠? 없어요. 이빨만 세가지고 그 내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홍준표의 입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친박계 친이계가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박이나 친이계나 홍준표를 타겟으로 세워놓고 당을 혁신해야 된다. 저런 입주댕이는 땅굴을 조사버려야 된다. 이렇게 손을 치고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중심에 누가 모략질을 하고 있냐면 김무성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혼과 친박이 싸우다가 적당하게 합의해서 제3지대 아까 말했던 제3지대라고 했던 지금 어떻게 장악이 되냐면 마치 친박들이 실각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김무성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권 이양의 중심에 섰던 선대본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던 중립적인 인물이 당을 장악하고 이 장악한 힘으로 당을 혁신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국민한테 그리고 야 3당 통합을 꾀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MB 수사를 저지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붙거나 심정적으로 난 오히려 친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친박이 적폐 세력의 대표적 주자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진다. 그냥 나가면 무조건 지는데 홍준표가 막말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최대 리스크는 홍준표다라는 그 흐름과 적폐의 대상이라는 친박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성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비토당하는 거예요.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비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훨씬 색깔이 옅어진 이주영 같은 사람들이 급부상하는 어떤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기자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누가 당선될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흐름상 홍준표가 장악한 그 흐름에서 홍준표의 의도대로 김성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비홍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한 사람의 단일화를 거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는 봐요. 두 쪽 다 청산의 대상이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쪽도 응원할 수는 없는데 어느 것이 그들을 빨리 무너뜨리는 동기로 작용할 것인가 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이 최고의 궁합이죠. 애들이 머리가 없잖아. 홍준표하고 정우택이. 그냥 화만 내고 한 놈은 입만 벌리고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전략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김무성이 저는 실세로 등극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 끝나고 나서. 어차피 친박과 비박으로만 남고 친이계를 빼고.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향후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김무성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김무성이 어쨌든 친박과 친이계와 이 사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조정자 역할을 하고 그런데 김무성이 앞에 나설 수 없으니까 개파 수장들이 아마 클라이막스에서는 만날 겁니다. 만나서 어떻게 당을 운영할 거냐에 논의를 있는 후에 아마 짝짓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국민들이 볼 때 뭔가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시작됐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친박과 홍계라고 나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쪽 뭐 없어요 세력이 사실은 홍준표계가. 그러니까 홍준표계가 어쨌든 막말에 대한 홍준표가 약간 이제 자제하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당으로 면모한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제3당의 야 3당의 통합으로 나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적폐 청산을 못하게 하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우려한 것은 김무성계가 잡는 게 전 더 무섭다. 애들은 머리가 있어요. 돈과 머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뒤에 MB가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우리는 이거를 약간 좀 경마식으로 누가 이길 것이냐 보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홍준표의 친박 청산도 사실은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청원과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도 최경환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특검법도 발의해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박근혜를 내보내는 걸로 친박정사는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랑 맞물리면서 끝나가는 분위기예요. 더 이상 최경환 나가 이런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들이 쓰고 있는 트릭일 수도 있어요. 막 격렬하게 보이면서 그렇죠. 그 당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최경환이나 서청원이라도 내보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지금 현재.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현혹시키고 알고 봤더니 어떤 혁신도 안 된 상태로 또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자유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1차 투표가 있고 결선 투표가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선 투표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선 투표에서 어느 쪽의 후보자가 표 결집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뭐 선거운동하고 뭐 토론하고 하겠죠. 비전 제시하고 정책 제안하고 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편을 얼마만큼 단돌이 해서 표 결집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친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에 가면 뭉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본인들이 살려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자기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투항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입지는 영원히 없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박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친박의 구심력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은 이득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간다니까요. 홍준표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셨지만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은 홍준표에 빌어붙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게 친홍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친홍들도 홍준표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들 아니겠지. 언젠가는 표현하죠. 네,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보면 문제는 이제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워낙 막강한 일종의 제왕적 당대표이기 때문에 자기 이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러붙을 텐데 친박의 어떤 파괴력은 지금 사실상 거의 소멸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된 거냐면 어쨌든 간에 정서적으로도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다수니까 보세요. 70대 30이라고만 쳐보자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가 당대표다 보니까 중간 지대쯤에 있는 친박들은 많이 좀 소멸돼 가는 거예요. 홍준표에